조선시대 때 궁에 입궐한 궁녀들은 왕에게 승은을 입지 못하면 어릴 적부터 죽기 직전까지 궁에서 외로운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궁에 드나드는 다른 남자들과 연애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같은 궁녀들끼리 동성연애를 하기도 했죠. 그러다 걸리기라도 하면 사형을 면치 못할 만큼 엄격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중국 궁녀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오늘은 엄청나게 빡센 삶을 살았던 중국 궁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명나라에서는 매년 궁녀들을 뽑았죠. 10살쯤 되던 여자아이들을 모아놓고 환관이 그들 중에서 여러 명을 차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환관이 뽑았다고 해서 궁녀가 된 건 아니었는데요. 몸에서 악취가 나면 탈락, 몸이 허약하면 탈락되었죠. 궁녀들은 함부로 신성한 황궁에서 죽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건강한 여자아이만 뽑았던 것입니다. 또한 너무 외모가 예쁘게 생겼다면 바로 탈락되었죠. 이 탈락 이유는 좀 의외이긴 한데요. 외모가 아름다우면 황제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인데 만약 후궁이 되어 아들이라도 낳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국내에서 후계자 문제로 피바람이 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황제가 너무 빠져들어 정사에 소홀해질 수도 있고 포사나 하이, 양귀비처럼 경국지색의 미모를 가지고 나라를 멸망케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주위 다른 나라에서도 공려를 받아 궁녀로 들이기도 했습니다. 조선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고려시대 때도 공려를 차출해 계속해서 중국으로 보냈는데 공려로 보내지면 평생 부모, 형제와 헤어져 말도 안 통하는 이영만리 중국 땅에서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했었죠. 그러다 보니 기혼자는 공려 차출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딸을 어릴 때 결혼을 시켜버리기도 했는데 그런 이유로 10살이 조금 넘으면 시집을 보내버렸다는 설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몹쓸 병에 걸린 척 하기도 하고 집안 깊숙한 곳에 숨겨놓기도 했으며 더 비극적인 건 차출된 여자들 중 신세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어쨌든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해서 황궁에 입성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궁녀들에게 교육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조선의 궁녀들은 궁에 들어오면 글도 배우고 국내에서 지켜야 할 예절 등 여러 가지를 배웠던 반면 중국 궁녀들은 기본적인 예절 외엔 딱 자신이 할 일에 대한 것만 배우고 글이든 뭐든 일체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자체도 금지시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서로 간의 의사소통은 최소화되었고 그마저도 손뼉을 치면서 했다고 합니다. 궁궐내에서 보고 들은 것은 모두 기밀사항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는 곧 나라의 국운과 직결되기도 했었죠. 그 이후로 자신이 본 것이나 들은 것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체의 공부도 시키지 않았고 아예 입을 닫도록 했던 것입니다. 조선에도 이와 비슷한 쥐불이 근려라고 하는 궁녀들만의 행사가 있었는데요.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보고 들은 것을 함부로 발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밤중에 아직 정식 궁녀가 되지 못한 어린 궁녀들을 불러 모아 밀떡을 동그랗게 만들어 입에 붙인 후 흰 무명천에 고리를 만들어 마스크처럼 씌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궁들이나 내관들이 불을 붙인 긴 장대를 휘두르며 어린 궁녀들의 입을 지지는 척하면서 쥐불이 지져 또는 쥐불이 근려라고 소리쳤다고 하죠. 바로 입조심 안 하면 입을 지져버린다는 충격요법을 썼던 것입니다. 생전 처음 당하는 무섭고 황당한 일에 어린 궁녀들은 겁에 질려 울고 불며 난리가 나는데 이때 먼발치에서 구경하던 왕비나 고참 상궁들은 재미있어 하며 웃고 즐겼다고 하죠. 이에 비하면 중국 궁녀들은 입을 여는 것조차 금지시켰으니 조선보다 더 빡센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국 궁녀들은 자신이 맡은 임무에 대해서만 교육을 받았는데 너무 엄격하게 시키다 보니 조금만 잘못해도 무서운 처벌을 받았다고 하죠. 또한 팔다리 쭉 펴고 대자로 자는 건 재수없다고 해서 항상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오므리고 잠을 잤어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규율을 어기거나 잘못했을 때 처벌은 굉장히 강력했는데요. 따기를 맞는 건 뭐 귀여운 수준이었고 구타는 기본에 채찍이나 심지어 곤장까지 맞았으며 밥을 안 주고 쫄쫄 굶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궁녀들 사이에서는 황제를 모시는 것보다 선배 모시는 게 더 힘들다라고 했을 정도라고 하죠. 그런데 황제를 모시는 게 더 무섭고 힘든 일도 당연히 있었는데요. 명나라 제11대 황제인 가정제는 궁녀들을 너무 가혹하게 다루었다고 하죠. 이를 견디다 못한 궁녀 16명이 가정제를 암살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16명의 궁녀들은 모두 처형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명나라 시대의 궁녀들은 꽤 많은 월급을 받았지만 청나라 때 궁녀들은 월급이 너무 적었다고 하죠. 심지어 밥도 적게 주었고 음식의 질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청나라 궁녀들은 항상 굶주리며 생활했다고 합니다. 궁녀들은 달리 자신이 의지할 곳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늙은 환관 중 한 명을 양아버지로 삼아 의지하고 살았다고 하죠. 궁녀들은 한 번 들어오면 궁 밖으로 외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양아버지 환관에게 부탁해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고, 아주 가끔은 양아버지 환관의 도움을 받아 가족들을 궁궐 내로 데리고 들어와 겨우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몰래 들어오는 것이라서 긴 천막을 사이에 두고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한정된 공간 내에서만 조용히 만날 수 있었다고 하죠. 이런 극도로 절제되고 규율에 얽매인 중국 궁녀들은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또한 궁녀가 된다고 해서 모두가 황제의 승은을 입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 많은 궁녀들 중에서 황제의 눈에 들어 승은을 입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던 것이죠. 이에 궁녀들은 다른 방법으로 자신들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궁녀들은 조선의 대식처럼 궁녀끼리 서로 동성연애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궁 밖에서 비군이나 과부들을 가족으로 속여 궁내로 몰래 들여와 연애를 하기도 했죠. 심지어 환관이나 내시, 궁을 지키는 병사나 군관들과 연애를 하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궁녀들은 무술 실력이 뛰어나고 남자다운 군관들을 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들통나는 날엔 궁녀와 상대방 남자의 목이 여러 개라도 모자랐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곧바로 처형되었을 정도로 목숨 걸고 했던 연애였죠. 하지만 사람의 본능을 막기엔 당연히 힘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연애를 하는 궁녀들이 너무 많아졌고, 조정에서는 알더라도 그냥 모른 척 봐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훗날 궁녀와 환관이 결혼을 하기까지 하는데 이를 채호라고 불렀다고 하죠. 채호는 채소를 심고 가꾼 뒤 판매를 하는 채소 장사라는 말인데, 이땐 궁녀는 채소를 뜻하고 환관은 채호가 되는데 서로의 사랑을 맹세하고 부부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궁녀들의 성욕은 궁궐 내에서 더 굉장한 일도 벌였는데요. 바로 흑차라고 불리는 검은 수레에 궁 밖의 젊은 남자들을 태우고 밤에 몰래 궁으로 들여와 궁녀들과 사랑을 나누었다고 하죠. 사랑을 모두 나누었으면 남자들은 다시 흑차를 타고 날이 밝기 전에 바깥으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본능이 뇌를 지배해버렸는지 참 대담하기도 하죠. 하지만 궁녀들이 가장 원하던 것은 바로 황제의 승은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죠. 어쩌다 황제의 눈에 띄어 황제의 침소로 들게 된 궁녀가 있으면 그날 밤 그녀를 깨끗이 씻긴 후 알몸으로 이불을 둘둘만 채 황제의 침소로 보내졌습니다. 옷을 입고 들어갔다간 흉기를 소지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그러다 만약 황제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환관이 황제에게 이 아이를 낳아도 되는지 물었는데요. 이때 만약 황제가 낳지 말라고 하면 그 궁녀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스스로 유산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황제와 잠자리를 가질 수도 없었다고 하죠. 하지만 허락이 떨어지면 궁핍한 자신의 가문을 일으킬 정도의 초대박이 난 것이었고, 운이 좋으면 후궁이 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나라 때 궁녀들은 한번 입궁하게 되면 죽기 직전까지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는데요. 심지어 황제가 죽으면 황제와 함께 순장을 당하기도 했죠. 황제와 함께 순장 당하게 된 궁녀들에게는 최후의 만찬을 준비해주고 산채로 황제와 함께 묻힐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목을 메고 난 뒤에 묻힐 것인지 선택을 하게 했는데, 거의 모든 궁녀들은 후자를 택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토목의 변으로 몽골의 포로가 된 적이 있던 정통제가 명나라에 전해지던 몽골 악습을 제거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고, 후궁과 궁녀의 순장 풍습을 그때 없애버렸다고 하죠. 그 외에 가끔씩 끔찍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여자의 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해 궁녀들을 출궁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명나라 이후 중국 땅에 들어선 나라인 청나라는 그런 명나라의 궁녀들을 불쌍하게 여겨 궁녀들의 나이 제한을 걸어버렸는데, 10세 무렵에 입궁해서 25세까지만 궁녀로서 일을 하고 25세가 되면 퇴사하고 궁 밖으로 나갈 수 있었죠. 이후엔 결혼도 할 수 있었는데 비록 양민의 신분으로 궁녀가 되었지만 나올 때는 황궁에서 일했던 경력 덕분에 신분이 상승했고, 그래서 귀족들과 결혼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조선의 궁녀들보다는 명나라, 청나라 때의 궁녀들이 더 빡세긴 했던 것 같네요. 지금까지 명나라, 청나라의 궁녀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886년 8월 29일자 뉴욕타임즈에는 청나라 황실 생활기록이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 청나라는 후계자로 확정된 태자가 정식으로 태자비를 맞이하기 전에 태자보다 나이가 1살 많은 궁녀를 보내 태자의 동궁에서 시침하게 하고 태자에게 남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게 한다 라는 내용의 기사였죠. 이는 청나라에만 있었던 독특한 제도를 설명한 글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시혼제도인 것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왕족이나 황족들은 아들을 낳아 후계를 튼튼하게 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고, 이후 후손이 번창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었죠. 그래서 조선시대 드라마를 보면 국본을 세워야 나라가 산다느니 얼른 후궁을 들여 후사를 봐야 한다느냐는 말이 많은 이유가 빨리 후계를 이을 아들을 낳아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중국의 역대 황실 역시 아들 낳는 것을 중요시했는데요.
이 때문에 황태자를 비롯한 황자들은 대부분 13세에서 17세의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을 했었죠. 심지어 청나라에서 황자는 15살에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규정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황자는 아직 정식 결혼 전에 임시로 여인들을 들여 남녀간의 밤일에 대해 숙지하도록 했고, 그렇게 여인들과 잠자리를 하면서 정식 결혼을 하고 나서도 어떻게 밤일을 해야 하는지 숙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혼제도였는데요. 이렇게 임시로 밤일을 가르쳐주다가 황자의 자식을 임신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청나라 이전의 왕조에도 남녀간의 일을 가르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완전 제도화한 것이 바로 청나라였죠. 청나라의 시혼 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황자들이 결혼 전에 했던 사전 성교육이었고, 다른 하나는 공주나 꺼거가 시집을 가기 전에 했던 테스트였죠. 이는 결혼 전에 하던 테스트이긴 했지만 지금처럼 결혼 전에 미리 동거를 해보는 것과는 조금 의미가 달랐습니다. 시혼은 한마디로 선발된 시혼 궁녀가 신부될 사람을 대신해서 먼저 황자와 잠자리를 가지며 부부관계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죠. 황자가 결혼을 하기 전에 황제는 용모가 단정하고 나이가 약간 있는 궁녀 8명을 선택해 황자의 잠자리 시중을 드는 시침궁녀로 삼았는데, 이들의 주요 업무는 황자를 곁에서 보필하고 황자의 성교육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청나라 10대 황제 동치제가 황후로 알루터씨를 맞이할 때 황후가 궁에 들어오기 며칠 전부터 교육이 시작되었는데요. 내무부에서는 4명의 경험 많은 여관들을 선발해 임시로 등불 담당인 사등, 휘장 담당인 사장, 이불 담당인 사금, 그리고 베개 담당인 사침을 동치제에 처서로 보냈죠. 그렇게 동치제와 같은 침실에 들어간 그녀들은 침실의 문이 닫히고 나서 각자 맡은 일을 하는데, 사침은 베개를 준비하고, 사금은 이불을 펴고, 사장은 휘장을 쳤으며 마지막으로 사등은 등불을 껐습니다. 그렇게 방안이 어두워지자 그녀들은 동치제에게 남녀가 함께 밤을 보낼 때 남자가 해야 하는 일을 자세히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굳이 이런 남사스러운 걸 가르쳐줘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성교육을 거의 하지 못했고 성을 불결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남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첫날 밤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죠. 그러다 보니 조선에서는 결혼 전 추나를 보여주면서 성교육을 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시혼 궁녀의 주요 역할도 성교육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황자에게 잠자리 준비와 그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해주었고, 황자들이 이렇게 배운 걸 토대로 순조롭게 많은 후손을 갖는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시혼제도의 주요 목적이었던 것이죠. 또한 쉬쉬했기 때문에 알 길이 없었던 남녀간의 밤일을 사전에 교육함으로써 이후 황후나 태자비가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남자가 자연스럽게 리드하고 이후 부부 생활을 이어나가 많은 후손들을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말로 알려주거나 그림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닌 실전으로 알려줬다는 것이 좀 충격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황제나 황자들은 시혼 궁녀를 통해 실전 경험치를 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도 있었는데요. 황자들이 시혼 궁녀를 통해 성경험을 하게 되는 나이대가 바로 사춘기 때나 한참 성장기일 때인데, 지나치게 일찍 성경험에 눈을 뜨다 보니 이것이 주는 쾌락에 심취해버릴 수도 있는 위험도 있었고, 때로는 그들의 성장과 발육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국정은 나 몰라라 하고 오직 성관계가 주는 쾌락과 욕망에만 몰두하게 될 수도 있는 위험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다음 황위를 이을 후사를 낳는 것이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미명하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일반 궁녀들 입장에서는 한 번 쓰고 버리는 느낌인 시혼 궁녀가 되고 싶어 했을까요? 정답은 바로 궁녀들은 굉장히 원했다입니다. 시혼 궁녀가 되면 매달 녹봉도 받을 수 있었고, 일반 궁녀들이 하는 잡일이나 노역은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죠. 또한 태감 등 환관들에게 수모를 당하거나 욕먹는 일도 없어졌기 때문에 시혼 궁녀는 궁녀들이 꿈에 그리는 것이었으며, 시혼 궁녀에 선발되어 배고프고 힘들었던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또한 시혼 궁녀로 갔다가 태자의 마음에 들어서 황제와 황후가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그 시혼 궁녀는 태자비가 될 수도 있었죠. 만약 태자비가 되지 않는다 해도 황제나 황태자를 아주 가까이에서 모셨기 때문에 비빈들 중에서 가장 낮은 위치인 상제가 되었는데, 이는 일반 궁녀는 거들떠도 볼 수 없는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이었고, 그렇게 평생 일반 궁녀보다는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공주나 꺼거가 결혼을 할 때도 시혼 궁녀가 필요했는데요. 단순히 생각해보면 공주가 시혼 궁녀와 잠자리를 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공주의 남편이 되는 부마와 잠자리를 가졌던 것인데요.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바로 명나라 때 있었던 사건 때문이죠. 명나라 만력제의 친여동생 영령공주의 결혼을 위해 부마를 고르게 되었는데, 이 일을 사례감의 대태감 풍보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풍보는 뇌물을 받고 한 부잣집의 아들이었던 양방서라는 사람을 부마로 골랐는데, 문제는 양방서가 폐결핵을 앓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사실을 비밀로 한 채 결혼을 강행했고, 결국 결혼식 당일 양방서가 예복에 피를 쏟으며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양방서는 결혼하고 한 달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리고 영령공주 역시 과부로 수년간 지내다가 결국 쓸쓸히 죽고 말았습니다. 청나라 조정에서는 명나라의 이 사건에서 교훈을 얻었고, 그렇게 공주가 결혼을 할 때도 시혼제도를 실시하도록 했던 것이죠.
공주나 꺼거의 남편이 되는 부마에게 궁녀가 보내지다 보니 그 궁녀를 시온꺼거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공주의 남편이 될 부마가 결정되면 태우나 황후가 직접 똑똑하고 숙련된 궁녀들 중에서 시온꺼거를 골라 결혼 당사자인 공주보다 먼저 부마의 집으로 보냈죠. 그리고 그날 밤 시온꺼거는 부마와 같이 잠자리를 가진 뒤 다음날 궁으로 돌아와 황후에게 전날 부마와 잠자리를 하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보고했던 것입니다. 부마의 건강 상태나 문제점은 없었는지,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있지는 않은지, 성격이 온화한지, 잠자리를 가질 때 문제는 없는지 등등 하룻밤 사이에 알아낸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보고했던 것이죠. 그렇게 황후의 사전 테스트에도 합격하게 되면 공주가 정식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고, 이 시온꺼거를 했던 궁녀도 이후 부마와 함께 살면서 첩이 되거나 그 집의 시녀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이 시온제도는 있을 수 없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과거에 살았던 궁녀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신분 상승의 기회였고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지금까지 황자에게 있었던 성교육 담당 선생님 시온 궁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542년 10월 21일 새벽, 명나라에서는 궁녀들이 황제를 시해하려는 중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합니다. 당시 명나라 황제는 최악의 암군 가정제였죠. 이 충격적인 사건은 훗날 이민궁변이라고 불리는데요. 대체 궁녀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황제를 시해하려고까지 했을까요? 가정제는 명나라 11대 황제로 묘호는 세종이죠. 원래 세종이라는 묘호는 그 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명군에게 부여하는 묘호인데 이 묘호를 받은 왕이나 황제 중 유일한 암군이라고 합니다. 그는 정덕제의 뒤를 이어 황위에 올랐는데 성격이 개차반인데다가 난폭하기까지 했다고 하죠. 기록에는 성격이 잔혹하고 기뻐하고 화내는 것이 순간순간 바뀌며 사람을 대할 때도 그때그때 달랐다고 합니다. 이 기록만 봐도 그는 확실히 좀 다혈질의 괴팍한 성격으로 보이긴 하죠. 그리고 엄청난 호색한이기도 했는데 허구한 날 관리들을 보내 전국 각지의 미녀들을 잡아와 궁녀로 입궁시키라 명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그는 8세부터 14세까지의 어린 여자아이들을 궁녀로 뽑았는데 한 번 뽑을 때마다 그 수는 1000여 명에 달했고 그걸 여러 번 했으니 어린 아이들 수천 명이 황궁으로 잡혀오게 된 것이죠. 가정제는 황후나 비빈들 그리고 궁녀들까지 누구든 가리지 않고 학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시키는 것을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티라도 내면 몽둥이로 두들겨 패기 일쑤였으며 굉장히 자잘한 일로 궁녀들이 맞아 죽는 일도 허다했죠. 가정제는 어릴 적부터 병약했던 데다가 여색을 엄청나게 밝히다 보니 건강 상태가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불로불사의 단약을 만들기 위해 도교에도 심취하게 되었던 것이죠. 가정제는 전국의 유명한 도사들을 불러 허약한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바꾸기 위해 온갖 도수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불로불사의 단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궁녀로 잡아온 미녀들과는 자신의 욕정을 푸는 것에도 이용했지만 불로불사의 단약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들이기도 했던 것인데요. 가정제가 만들려는 불로불사의 단약에는 굉장히 특이한 재료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바로 궁녀들의 생리혈과 수은이었습니다. 과거의 중국인들은 수은에 신묘한 힘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걸 복용하면 장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정제도 단약을 만드는데 이 수은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불로불사의 단약을 만들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어린 여자의 첫 번째 월경혈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정제는 8세에서 14세의 어린 여자아이들을 궁녀로 잡아온 것인데요. 그렇게 강제로 궁녀가 된 아이들을 궁 안에 가두어 놓고 다른 부정한 재료가 섞이지 않은 깨끗하고 순수한 월경혈을 얻기 위해 아침 이슬만 먹이고 밥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 방법은 처녀의 월경혈을 이용한 단약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는 더 많은 월경혈을 얻기 위해 하혈을 하는 약을 궁녀들에게 복용시키기까지 했으며 그러다 보니 수많은 궁녀들이 심할 땐 과다 출혈로 세상을 떠나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정제는 연단 제조 비법이 새어나가는 걸 막기 위해 이 행위에 이용된 궁녀들의 목숨을 일부러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방금까지만 해도 내 옆에 있던 친구가 어느 순간 잔혹하게 죽임당하는 장면을 본 궁녀들은 언제 자신에게 이 일이 벌어질지 몰라 공포에 떨게 되었죠. 그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황제에게 맞아 죽거나 학대를 당하다 죽거나 둘 중 하나였고 그저 그날이 언제 올지 두려움에 떨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결국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양금영 등 16명의 궁녀는 가정제가 자신이 총애하던 단비 조씨의 처소에서 잠을 잘 때 그를 살해하자고 모의한 것이죠. 그렇게 1542년 10월 21일 가정제는 한 도사가 준 단약을 먹고 단비 조씨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가정제는 잠이 들었고 조씨는 황제를 모신 후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으러 밖으로 나간 후였죠. 이 기회를 틈타 양금영과 궁녀들이 달려들어 몇몇은 가정제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다리를 잡고 몇몇은 상반신과 하반신 위에 올라탔으며 누구는 준비해온 끈을 목에 묶은 채 당겼고 누구는 그의 얼굴을 준비해온 천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이때 잘 자던 가정제는 너무 놀라 까무라치며 격렬히 저항하는데
십수명이 달려들어 있는 힘껏 잡고 있는 바람에 꼼짝달싹할 수 없었죠. 그런데 양금령이 묶은 끈이 잘못 묶인 탓인지 제대로 가정제의 목에 졸리지 않았고 마음이 급해진 몇몇 궁녀들은 자신의 비녀로 가정제를 찌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도 황제가 죽지 않는 것을 보자 궁녀 중 일부는 겁을 먹기 시작했죠. 진짜 하늘이 내리신 천자라서 죽지 않는 건가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그러자 그를 죽일 수 없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는데요. 결국 장금년이라는 궁녀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고 그곳에서 빠져나온 뒤 황후에게로 달려가 이 사실을 고해 바친 것입니다. 깜짝 놀란 황후 방씨는 급히 그곳으로 달려갔는데 이미 두려움에 떨게 된 궁녀들은 황제를 내버려 둔 채 모조리 사방으로 도망치게 되었죠. 하지만 얼마 안가 모두가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가정제는 너무 놀라 혼절하긴 했지만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붙잡힌 궁녀들은 잔혹한 고문을 받았는데요. 결국 16명의 궁녀들은 황제를 시해하려 한 죄로 능지영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능지영은 죄인의 살을 산 채로 포를 뜨는 것인데 뼈와 내장 등이 드러날 때까지 최소 1000여 회 이상의 칼질을 해서 죽이는 것이라 하죠. 사형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입니다. 또한 단비 조씨와 영빈 왕씨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에 처해졌죠. 이때 영빈 왕씨와 단비 조씨가 사형에 처해진 걸 보고 훗날 영빈 왕씨가 배우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영빈 왕씨는 가정제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지만 빈에서 비로 승격해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은 그녀가 가정제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황제의 자식을 낳은 비빈이 목숨 걸고 이런 짓을 한다는 것과 십수명의 궁녀들이 왕씨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가능성도 낮아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뿐 그들이 배우일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또한 가정제는 자신이 황제로 즉위하고 나서 친아버지 흥원왕을 황제로 추증하고자 했던 가정제와 홍치제 양자로 들어가야 한다는 신하들의 논쟁에서 결국 가정제가 승리하고 신하들을 모조리 숙청해버린 사건이 종결되자마자 이민궁변이 발생했다 보니 이는 황제와 신하의 정치투쟁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주장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배우가 있다기보다는 궁지에 몰린 궁녀들이 두려움에 떨다 이렇게 죽을 바엔 같이 죽자는 심정으로 벌인 사건으로 보여지네요. 야사에서는 궁녀들이 처형당한 날 이후로 며칠 동안 북경에는 엄청나게 짙은 안개가 끼었다고 합니다. 사실 당시엔 양력으로 하면 11월이라 초겨울쯤이었기 때문에 안개가 끼는 게 당연할 수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이를 이민궁변으로 인해 비참하게 죽임당한 젊은 궁녀들을 하늘이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겨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이후 명나라는 계속된 암군의 등장으로 결국 청나라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가정제가 궁녀들에 의해 세상을 떠나고 다른 황제가 명나라의 황위를 이었다면 명나라의 운명은 더 오래 갈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온갖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황제를 시해하려까지 한 궁녀들 사건, 이민궁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